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차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타임 시리즈의 그냥 전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들을 이제 검정 방법들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알마 모델이나 이런저런 모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 여기 한 20분 걸릴 예정이고요. 오늘 좀 길어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여기 한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여기서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여기서 한 5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타임 시리즈 컨셉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임 시리즈의 정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는 이제 시간을 인덱스로 가지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수열입니다. 그래서 x1 다음에 x2가 올 수 있지만 x2 다음에 x1이 오는 건 시간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순서를 가진 그런 랜덤 베리어블들의 수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우리가 t 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xt의 값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 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리고 t 시간에 도달한 이후에는 얘가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x1부터 xn까지 n의 길이가 n인 파이나이트한 타임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x1부터 xn까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으면 얘 이제 CDF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인트 CDF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런 조인트 CDF를 구하는 게 꽤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얘네 정보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되는 게 모멘트라는 개념입니다. 그 우리가 MGF 할 때 배운 그 모멘트랑 똑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퍼스트 모멘트, 세컨드 모멘트 했을 때 배운 것처럼 그 이제 퍼스트 모멘트는 그 얘의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퍼스트 모멘트를 그 평균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펑셔널 세컨드 센트럴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원래 x 제곱의 기대값을 보통 세컨드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평균의 제곱을 뺐기 때문에 센터 세컨드 센트럴 모멘트라고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제 깁스 샘플링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상관이라는 개념이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S랑 T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S와랑 T의 이 공분산과 이 자기 상관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번 세션에서는 자기 공분산과 자기 상관계수라고 나타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개념 중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이 n개의 그 시간 속에서 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랑 이제 실제로 그 CDF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공분산 등의 것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스테이셔너리랑 얼거딕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얘는 첫 주차에 나왔던 거랑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테이셔너리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계열이 있을 때 얘네들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어도 평균, 분산, 공분산과 같은 특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제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제 강한 스테이셔너리랑 약한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스테이셔너리성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한 스테이셔너리성은 이제 항상 길이는 이제 1부터 n까지 n개로 파이나이트하게 제한을 줄 겁니다. 그래서 n개 이 파이나이트한 시계열이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간에 여기 n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n이 아니고 k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얘네들의 조인트 CDF가 항상 동일하다. 네, 이렇게 그게 정의입니다. 네, 강한 스테이셔너리성의 정의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이제 CDF가 동일하다 이건데 이 말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켜지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러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때 CDF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평균이나 분산이나 공분산 같은 모멘트 개념들을 사용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평균이랑 분산이랑 이제 공분산의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평균이 항상 일정하고 분산도 항상 일정하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간의 이 공분산이 오직 그 시간 간의 차이 이제 K에만 이제 의존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약한 스테이셔너리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여기는 이 공분산까지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자기상관계수까지 네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성에서 몇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어, 네, 몇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평균이 항상 일정한 것은 민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 분산이 항상 일정한 것을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한 스테이셔너리성에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었죠. 그리고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평균을 이제 중심으로 계속 진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약한 스테이셔너리성을 가진 것이긴 하지만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을 때 그래프도 살펴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주의를 계속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간의 차이에만 공분산이 시간 간의 차이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K 간격이 K든 간에 마이너스 K든 간에 항상 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성이 분산 그리고 평균이 항상 동일하고 공분산이 거리 K에만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이나 계절성이 있다는 건 경향성이나 계절성이 있다는 건 시간이 아니라 약간 시각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스테이셔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자기 상관계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를 하는데요. 그 감소하는 정도가 매우 천천히 감소하거나 아니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 또한 논스테이셔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천히 감소하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책에서 뒤에서 이제 그냥 스테이셔너리라고 계속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위크 스테이셔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실 때 네, 혼란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얘 관련된 예시를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열이 서로 이 시계열이 시간에 따라서 서로 II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랑 세컨드 모멘트를 가진다고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IID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민 스테이셔너리와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는 이미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IID이기 때문에 서로 두 변수 간에 이제 공분산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오고 이제 그, 그 분산을 구했을 때만 1이 나오겠죠. 이 상관계수가. 그래가지고 이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가 오직 이 시간 간의 간격 K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크 스테이셔너리를 가지는 그런 시계열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시는 뒤에서도 좀씩 나오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거딕3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얼거딕3가 뭐냐 하고 하시면 충분히 이 시계열을 오랫동안 관찰하면 보수와 통계량이 일치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XT에서 이제 분산 추정량 이제 뭐 n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n까지의 길이의 분산 추정량은 쭉 n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이 값이 모수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모수에 수렴하면 그것을 이제 민 얼거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분산의 추정량이 있을 때 분산의 길이가 n인 이제 시계열에서 이 시계열의 분산의 추정량이 있을 때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이 또한 분산에 수렴하는 것을
네, 베리언스 얼거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얼거딕이라고 책에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잖아요. 오랫동안 관찰하면은 뭐 평균과 일치하고 또 분산과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 추후에 나오는 모든 타임 시리즈들은 얼거딕한 성질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셔너리랑 이제 얼거디스리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뒤에 있는 몇 가지 이 타임 시리즈들을 봐보려고 합니다. 기 전에 이제 샘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할 때 모상관계, 소수평균 등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량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모 평균이죠. 네, 이거 목 평균이고요. 그 다음 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책에서 ACF라고 이제 그 표본 공분상과 표본 자기상관계수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것들과 약간 정의된 방식이 다르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 자기상관과 표본 공분산을 하나씩 정의를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표본 공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이 있을 텐데 이 시간 간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K가 굉장히 커지면 이 관찰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있다고 하면요. 이 시간 간격을 n-1로 두면 1과 n 간의 이상 그 공분산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간격 k를 굉장히 길게 두면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져서 데이터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 k를 제한하는 방법을 책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3분의 n이나 또는 n이 50이 넘을 때는 4분의 n 이렇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시계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는 뭐냐 하면은 시계열의 분산이 항상 동일하고요. 이제 민 스테이셔너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산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 시간이 서로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t와 s가 다를 때 t 시점의 시계열과 s 시점의 w가 공분산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책에선 정의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름이 백색 소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공학에서 백색 소음이 모델링 될 때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완전히 랜덤하게 평균도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한데 나오는 게 그 전 거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후에 재우님이 설명해 주실 ARMA 모델이나 또는 뭐 ARMA 모델이나 AR 모델 등에서 잔차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을 모델링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랜덤 워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랜덤 워크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이제 XT라는 어떤 시계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XT-1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화이트 노이즈 시계열을 더한 값이 그 다음 시계열 값으로 정의되는 것을 이제 랜덤 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xt-1과 wt는 독립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즉 공분산이 0이어야 하고요. 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그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뭐 점화식이라고 하죠. 점화식처럼 한번 살펴보면은 xt는 xt-1에다가 wt를 더한 겁니다. 근데 xt-1은 그 xt-2에다가 wt-1을 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보면 x0에다가 w1부터 t까지 시그마를 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점은 이제 X0 빼고는 전부 랜덤하게 뽑힌 값인 거잖아요. 왜냐면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랜덤한 시계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X0의 평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화이트 노이즈의 평균이 됩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항상 민 스테이셔너리를 가진 함수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항상 얘가 상수니까 0이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뭐 상수 C라고 하면은 C만큼 그
이동을 하면은 0이 되니까 상관이 없으니 항상 0이라고 그 일반성을 잃지 않고 0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W의 이제 기대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x0의 기대값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t가 어떻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민 스테이셔너리, 이제 랜덤 워크는 민 스테이셔너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 xt의 분산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xt-1과 wt가 항상 공분산이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 t-1과 네. 근데 이제 xt-1보다 xt의 분산이 항상 커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랜덤 워크는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이트 노이즈가 뭐 분산 딱히 조건이 없잖아요. 분산이랑 이제 공분산 그리고 평균 이 세 가지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어떤 노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친구를 가우시안 랜덤 워크라고 네, 뭐 노테이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개념들이 전부 나와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이 비트코인 그래프인데요. 우선 앞서 그 스테이셔너리 성질을 가질 때는 약간 이런 그래프가 나왔던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시각에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논 스테이셔너리의 예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 비트코인이 막 몇천 배씩 이렇게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줄이기 위해 로그를 한번 씌워봤습니다. 네, 로그를 씌워도 여전히 네, 굉장히 네, 추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논 스테이셔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차분을 취할 겁니다. 근데 차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뭐 논스테이셔너리한 그런 데이터일 때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고 싶어서 관측값들을 이제 빼는 걸 차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관측값 예를 들어 t랑 t-1 시점끼리 이렇게 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1차 차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t랑 t-1끼리 빼는 1차 차분을 앞서 보여드린 그 로그를 씌운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걸 적용했을 때 이 그래프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스테이셔너리에서의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 민 베리언스랑 민 스테이셔너리랑 그 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를 모두 가진 그런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얘가 화이트 노이즈의 성질을 가진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책에서 이제 뒤에 재우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네, 아마 검증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면 얘가 화이트 노이즈를라고 합니다. 네, 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t 빼기 로그 차분을 한 이 값이 지금 화이트 노이즈라고 책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로그 pt 마이너스 로그 pt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합니다. 얘를 이제 그대로 로그 매기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전개를 해보시면. 그런데 이제 x가 0으로 갈 때 x랑 거의 유사하다. 이거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그 pt-1분의 pt 빼기 pt-1이 충분히 작으면 거의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로그 pt를 zt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zt는 zt 빼기 zt 마이너스 1이 rt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래서 zt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zt가 zt-1 플러스 rt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rt는 화이트 노이즈로 수렴을 하고 화이트 노이즈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 둘이 이제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갖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랜덤 워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 RT가 화이트 노이즈고 ZT-1과 RT가 독립일 때 ZT 이 시계열을 랜덤 워크라고 정의한다 했을 때 그 정의랑 완전히 부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분을 했을 때 이 ZT는 랜덤 워크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금융 데이터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차분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분산도 굉장히 작아지는 공분산도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봤을 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교재 기준으로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 맨 첫 번째 거는 2.1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2절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2.4절에서 2.5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3절 같은 경우에는 2.4절 내용에 포괄되기도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2.1절에서는 PACF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1장에서 ACF를 배우는데 이 AC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간 시차 영향을 포함한 총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T와 XT-2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중간에 있는 XT-1을 거쳐서 전달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PAC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ACF의 정의 한 번 더 가져왔는데 이거랑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PACF 구하기 위해서 평균이 0인 정상 시계열 XT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PACF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차의 영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각 시차에서 이전 시점들의 영향을 제거한 잔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아래 보시면 이렇게 XT를 XT-1부터 XT-K 플러스 1까지의 데이터들로 예측하는 회귀 모델 식을 세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알파 1부터 알파 K-1까지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최소 제곱 옵차, 즉 MSE를 최소화하는 알파 1부터 알파 K-1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즉 시차 T-K 플러스 1부터 T-1까지의 변수를 사용을 해서 XT를 최적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XT 햇을 구한 다음에 이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한 값 XT 햇을 원래의 값 XT에서 빼면 잔차 ZT를 얻게 되는데요. 즉 이 XT에서 XT-K 플러스 1 그리고 XT-1까지 영향을 뺀 값이 바로 여기 있는 ZT 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ZT-K 햇도 XT-1부터 XT-K 플러스 1까지의 데이터들로 예측을 하는 회귀 모델식을 여기 아래와 같이 세워준 다음에 전차 ZT-K 햇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ZT 햇과 그리고 ZT-K 햇은 중간 시차, 즉 T-K 플러스 1부터 T-1까지의 영향을 제거한 후 남은 순수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값을 이용해서 PACF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이 PACF의 정의가 되는데요. 시차 K에서 PACF는 잔차 ZT와 그리고 ZT-K의 상관관계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식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차 1에서 PACF는 ACF의 정의와 동일한데요. 이는 중간 시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CF의 정의와 동일한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PACF 정의 알아보았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 하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x1 햇과 x3 햇을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때 시차 2에서의 PACF를 구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전에 그 앞서 동빈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수식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돼서 한번 옆에 적어보면 요 자기공분산 정의 또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공분산과 자기 상관계수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돼서 이거 두 개 같이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PACF 구했던 것처럼 중간 시점 x2의 영향을 제거한 후 x1과 x3의 순수한 관계를 측정하는 z1과 z3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우선 z1 같은 경우에는 x1에서 x1의 햇을 뺀 것과 같았기 때문에 x1 마이너스 로1 x2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요. z3 또한 똑같이 구해보면 x3 마이너스 로1 x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풀려면 zt-k와 그리고 zt의 분산을 각각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구해보면 z1에 우선 앞에서 구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요. 이 분산 성질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아마 이것과 같이 나오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신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던 요 두 개 정의 특성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감마 제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감마 제로 곱하기 1 마이너스 로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Z3의 분산도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대입하신 다음에 전개하시면 되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 Z1과 Z3의 공분산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구했던 Z1과 Z3 값 그대로 대입을 해주신 다음에 또 똑같이 이 공분산 성질 이용하셔서 전개하시고 여기 대입하시면 감마 제로 곱하기 로2 마이너스 로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넣으신 다음에 요 파이 투 구하시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세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복습 스터디 하시면서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간단한 코딩 문제인데요. 이 코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국 파운드에서 뉴질랜드 달러로의 분기별 환율 시계열 데이터가 여기 아래에 나오게 되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1992년 말에 급격한 증가 한번 일어났다가 1996년 중반에 최저점 한번 찍고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시계열 데이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는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다음 데이터 불러오고 날짜 인덱스 설정을 하는 거여서 아마 읽어보시면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ACF와 그리고 PACF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스탯 모델이라는 데 안에 있는 요 ACF와 플롯 ACF, 플롯 PACF 함수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레그 1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대 17개 시차까지 분석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이행 1열의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함수 이용하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스는 true 이렇게 쓰게 되면 PACF와 그리고 ACF를 한 번에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노이즈 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앞에서 동빈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화이트 노이즈 정의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0이 아닌 모든 K에 대해서 ACF, 즉 로 K가 0이면 화이트 노이즈였다는 것도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F 통해서도 화이트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이트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포트만토 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포트만토 검정은 박스 피어스 검정이랑 그리고 롱박스 검정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옆에 이제 검정 통계량이 나와 있는데 이 검정 통계량도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시차 m까지의 자기 상관을 모두 더하여 검정을 하고 있고요. 즉 화이트 노이즈라면 이 검정 통계량 값인 QBP가 작아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CF, K가 모두 0에 가깝다면, 즉 모든 시차에서 데이터 간 상관성이 없다면 QBP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스 피어스 검정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표본 크기가 작을 때 QBP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카이 제곱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롱박스 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요 검정 통계량 값인 QLB 값이 크면 클수록 화이트 노이즈 값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n-k분의 n 플러스 2라는 보정항이 추가가 되어서 표본 크기가 작을 때도 이 QLB 값이 카이제곱 분포를 잘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밸류 값이 0.05 미만이 되면 데이터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0.05 이상이면 데이터가 화이트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검정 방법을 이용한 예제인데요. 우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던 예제 2.2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ACF가 천천히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빈정상 시계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선 가장 먼저 확률 데이터 XT를 로그 변환한 다음에 차분을 해서 수익률 데이터 YT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 여기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 그린 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게 ACF를 그린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시차 2부터는 값이 작은 것 같아서 화이트 노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나와 있는 방법 사용해서 p-밸류 값을 구해보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값들 중 일부가 0.05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ACF 함수 이용하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 사용해서도 이 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박스 피어스는 fal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박스 피어스 대신 롱박스 검정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걸 확인을 했으니까 추가로 2차 차분 한번 수행해 준 다음에 또 똑같은 과정 거치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p-밸류 값들 한번 보시면 배열에서 거의 모든 값들이 지금 0.05보다 큰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가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열 분해법과 그리고 평활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분해법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기 전에 결정론적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론적 요소란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 요소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는 부분을 결정론적 요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론적 요소는 결정론적 추세랑 그리고 계절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에서도 다들 예측이 가실 것 같은데 결정론적 추세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보통 서서히 변화하면서 그리고 비주기적 함수 TT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의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는 결정론적 추세를 보이는 게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론적 계절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할 때를 결정론적 계절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고 겨울철에 감소하는 것도 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추세, 계절성, 그리고 이를 제외한 불규칙 요인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시계열 분해라고 부르는데요. 시계열 분석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분해를 하실 때 추세, 주기, 계절성 이렇게 세 개로 분해를 하셨을 텐데 이 교재에서는 주기를 추세랑 결합을 해서 추세 주기 요소로 다루기 때문에 추세, 계절성 그리고 이를 제외한 랜덤 변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갑번 모델, 승법 모델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절성 변동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갑번 모델을 채택을 하고 또 데이터가 커질수록 계절성 변동 폭도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승법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이 논제로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제가 예제 2.5에 나오게 되는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98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호주 월별 취업자 수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 아래 첫 번째 보시면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계절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구간, 이 두 번째 사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계절성이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세 번째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계절별 평균을 나타내는 수평 빨간선을 한번 봐보면 지금 패턴이 거의 일정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이 존재하지만 큰 변화 없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갑번 모델 사용해서 시계열 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갑번 모델 이용해서 분해한 게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스탯 모델이라는 패키지 사용하셔서 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추세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 계절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잔차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봐보면 ACF가 나오게 되는데 ACF에서는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시차 12와 그리고 24를 제외하고는 정상 시계열로 보이는데요. 이는 계절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5챕터에서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심화 이동 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심화 이동 평균은 시계열 데이터 분해 앞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중심화 이동 평균은 시계열 데이터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정론적 추세를 추정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P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요 수식이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P는 이동 평균의 차수로 계산을 할 때 포함되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D는 중심값을 기준으로 좌우 몇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지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D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실제로 시계열 분석에서 사용을 했던 예제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값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우선 P값을 4 그리고 D값을 2로 잡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시차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요 첫 번째 시차 x1을 만들기 위해서 요 t 값이 3이 되게 됩니다. 즉 세 번째 시차부터 계산이 되는 건데요. 이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요
중심화 이동 평균의 단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짝수 P의 경우 이 D는 P개의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P가 4로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맨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가 손실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값에 대입을 하셔서 푸시면 되는데요. 0.5 곱하기 20 더하기 그 다음에 10부터 35까지 더해 주신 다음에 또 0.5 곱하기 10 해주시고 이를 4로 나눠주시면 이게 첫 번째 중심화 이동평균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예제가 중심화 이동평균을 실제로 실행을 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분기별 GDP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동평균 차수가 3인 경우와 그리고 12인 경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시듯이 이동평균 차수가 3인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보다 부드럽지만 아직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 차수가 12인 경우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 차수가 3인 것보다는 더 부드럽고 계절성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대해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셔도 요 이동평균 차수가 12인 경우가 앞뒤로 데이터 손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일부를 손실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중심화 이동평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평활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평활법도 앞에 나와 있는 중심화 이동평균과 동일하게 시계열 데이터 분해하는 핵심 기법 중 하나이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홀트민툴스 평활법은 추세와 계절성을 고려한 시계열 예측 기법으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부드럽게 만들고 미래 값을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세 가지 주요 구성으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준, 추세, 계절성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트민툴스 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가 여기 뒤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가 추세와 계절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법적 평활법이랑 그리고 곱셈적 평활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가법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세와 계절성이 더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아래와 나와 있는 것 같이 수준을 갱신하고 또 추세를 갱신하고 계절성을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 수식만 나와 있고 자세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도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가장 먼저 수준을 갱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측값 xt에서 이전 계절적 요인 st-p 값을 제거한 다음에 이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수준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전 수준 lt-1과 그리고 추세 bt-1을 고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는 수준 평활화 계수로 최신 데이터의 반영 정도를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세 갱신하는 방법도 비슷한데요. 새로운 수준값과 그리고 이전 수준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추세를 업데이트하고 또한 이전 추세값 t-1도 고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타 같은 경우에도 추세 평활화 계수로 최신 트렌드의 반영 정도를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성도 마찬가지로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관측값에서 새로운 수준을 뺀 값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계절성 값 st-p 또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값 또한 계절성 평활화 계수로 계절 패턴 변화의 반영 정도를 조절해주는 값입니다. 이렇게 가법적 홀트윈터스 평활법을 써볼 수가 있고요. 곱셈적 홀트윈터스 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수준 갱신할 때는 가법적 모델과는 다르게 계절적 효과를 제거를 할 때 이렇게 나눗셈을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계절성을 제거하는 값을 기반으로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가법적 모델이랑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의 평활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평활법은 모두 추세와 계절성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추세와 계절성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이 단순지수 평활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소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공식은 단순히 과거 값의 지수 가중 평균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즉 최근 데이터일수록 가중치가 더 높고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가중치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홀트 이중지수 평활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추세는 있지만 계절성은 없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값의 평형화된 수준을 반영해서 갱신을 해주고 추세 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과거 수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곱셈적 홀트 윈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없이 계절성만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수식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계절성만 반영을 하고 추세는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활법과 관련된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제도 중국 분기별 GDP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해 및 홀트 윈터스 평활법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법 그리고 승법적 분해를 적용해 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모델을 어디티브로 두느냐 아니면 멀티플리케이티브로 두느냐에 따라서 가법 모델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승법 모델을 사용을 할 거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전체 한번 보시게 되면 점들이 완전히 랜덤하게 퍼져 있지 않고 X자 형태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법, 승법적 분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홀트 윈터스 평활법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분해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또한 여기 보시면 지금 트렌드와 시그널이 모두 애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홀트 윈터스 가법 모델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잔차를 보시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점들이 좀 랜덤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법 승법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 나와 있는 홀트 윈터스 분해법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절과 관련된 내용이고 3절 내용은 쉬는 시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다들 잘 들리죠?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세이션이 타임 시리즈 모델에 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네, 참고로 그 제가 처음에 PDF를 드린 거에서는 이게 그 오타가 나 있더라고요. 그냥 세이션이 타임 시리즈 모델스가 아니라 그냥 세이션이 타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세이션이 타임 이렇게만 적혀 있다는 거 오타인 거 좀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이 여기에서 좀 설명하는 게 백십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현 시점이 xt면은 xt에서 x-1로 한 시점 go back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 b라는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한데요. 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bxt equals xt-1이잖아요. 그 뜻은 뭐 그 t 시점에 있는 것을 t-1 시점으로 돌아가려면은 그냥 b를 구해주면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제너럴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로직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b의 n승 xt는 b의 n-1 bxt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쭉쭉 하다 보면은 결국은 xt-n으로 돌아오게 된다. 단 여기에서 조건이 뭐가 있냐? 그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b의 영승은 은 그냥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xt는 xt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다른 시계열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xt에 대한 시계열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yt에 대한 시계열로 이렇게
뭐 두 개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이렇게 그 어떤 real number 뭐 어떤 실수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 shift 오퍼레이터를 여기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그 one step earlier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해주는 게. 그럼 이것을 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표현할 이렇게 이상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 얘가 해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바이노미얼 띠럼 다들 아시죠? 네, 그 바이노미얼 띠럼은 그냥 여기다가 갖다 박은 겁니다. 근데 바이노미 띠럼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바이노미 띠럼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그냥 b를 두고 이 양측에다가 그냥 xt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결국엔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1-bxt는 이게 랜덤 워크잖아요, 사실. 근데 얘가 사실은 wt로 이렇게 white noise로 이렇게 좀 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1-b 형태로 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differencing이 그 차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order에 대해서 디퍼런스 하는 시키는 게 있고 leg에 대해서 디퍼런스를 시키는 게 있어요. order에 대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위에 보이시는 게 order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 1만스 비승을 몇 번 이렇게 차분을 시킬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다른 게 아니야. 만약에 그 나블라 d xt면은 이런 식으로 1만스 비승 d x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엑스판드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노미얼 띠엄을 따라서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D가 2라 쳐요. 그럼 이런 식으로 D를 이거 참고로 PDF는 없긴 한데 근데 뭐 D가 2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사실 당연히 이렇게 되고 얘가 사실은 당연히 바이노미얼 띠엄을 활용시키면 이렇게 제너럴 시킬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디펜스가 lag K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 1만스 B 있죠. 이 B에다가 승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D가 1일 때는 D 혹은 K가 1일 때는 이 difference of order 1과 difference of lag 1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차이가 뭐냐? 1초가 죄송합니다. 2 이상일 때부터는 K 같은 경우에는 leg가 만약에 이상이면은 얘는 전체에 대해서 승인데 얘는 그냥 B에 대해서만 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정리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근데 뭐 그 레그 K가 만약에 그 number of seasons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계절의 개수고 뭐 예를 들어서 4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뭐 그거를 월 단위 monthly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12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leg K 디퍼런싱이 또 시즌 디퍼런싱으로 이렇게 또 불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올드는 이 1만스 B라는 것을 몇 번 적용시켰는지 그리고 레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몇 번 백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재밌으려고 백 이 표현을 했는데 재미없나 봐요. 네, 그좀 리마크가 조금 있는데요, 몇 개. 어, 우선은 차분히 시키는 이유가 저기 그 누구냐 세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좀 넌스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나요?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동민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네, 넌, 네, 네. 디펜싱을 시키는 이유는, 차분히 시키는 이유는 non-stationary 시계를 그냥 stationary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만약에 그 뭐 두 번째로는 트렌드는 있는데 시즈니티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stationary하게 만들려면은 D to order dispensing을 사용하면 된다. 뭐 시계를 있으면은 시계이 만약에 시즈니티가 있으면은 뭐 우선은 시즌 디펜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 시즌 디펜싱을 한 다음에 뭐 시계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언제 또 D to order difference는 또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seasonal difference 시계들이 사실 뭐 이게 뭐 시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네 달씩마다 이렇게 뭐 좀 주기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차분한 다음에 또 보이는 그 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션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seasonal difference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그 일단은 시즌 디펜스 한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디펜스를 한 번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한 것처럼 D equals 1을 제외할 때는
order하고 leg는 다르다. 좀 속도가 느린데 네, 지금부터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있던 것들 전에 그 1, 2장에서 봤던 거는 이 시계열이 언제 세이션이 할까를 어떻게 봤었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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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회장 아주 훌륭해요. 네. 네. 우리 이재영 교수님의 칭찬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네요, 역시. 네. 네, 아무튼 네, 어제 못 오신 분들 모르겠죠. 네. 혹시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떠한 시계열이 만약에 그 트렌드나 뭐 그 시즈널리티나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계열은 확실하게 non-station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분석이 약간 어렵잖아요. non-station이 하면은 그럼 non-station한 것에 대해서는 이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어떻게든 좀 없애주자라고 해서 그 샤먼을 시켜줍니다. 근데 진정하게 어려운 게 뭘까요, 여기서? 사실 여기 적어놨어요. 네, 뭐냐? 당연하게도 이 어떤 트렌드나 시즈널리티가 뭐 없어 보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나 실제 이게 세션한지 안 한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검정을 하면 돼. 네, 패스. 네, 그래서 뭐 KPSS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얘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왜냐면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8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는. 그래서 이건 안 할 거고 그러면 얘를 좀 활용시키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상에서는 뭐 코드 파일도 제가 업로드를 했었죠. 그래서 그 파일을 복습 스터디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KPSS 함수라는 게 이 패키지에 있는데 뭐 다들 알파벳 들었으니까 이게 패키지가 뭔 말인지 이런 거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 KPSS 함수 안에서 이 argument가 regression 있고 C라는 게 있는데 이 C가 의미하는 바는 no clear trend or seasonality에 대한 타임 시리즈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Southern Hemisphere Temperature Volatility 사이즈 뭐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건 그냥 시계열이 이렇게 생겼다 데이터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겼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포일 해버렸네. 네, 이걸 보시면은 이게 스테이셔널일까요? non 스테이셔널일까요? 네, non 스테이셔널하죠. 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정상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차분히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차분을 만약에 한번 시켜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사라집니다. 좀 위로 갔던 트렌드가 사라지죠. ACF 플롯도 그려주면은 확실하게 스테이셔닝이 하얘졌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냐? 이 KPS 스탯을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이 차분된 시계열에다가 이 KPS 스탯이라는 거를 그냥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첫 번째 뱉는 거는 테스타스고 두 번째 뱉는 거는 p-value고 세 번째 뱉는 거는 렉스 개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통 p-value가 몇보다 이하면 기억을 하죠? 네네 맞아요. 역시 이지영 기수님 칭찬을 마땅한 역시 회장님 훌륭해요. 네, p-value가 0.1이면 0.05보다 이상이죠. 기각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러면 이게 귀문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KPS 스탯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근데 귀문가설이 시계열이 스테이셔너하다. 대립가설이 시계열이 non 스테이셔너하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기문가설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결론은 이 시계열은 스테이셔너하다. 땅땅 끝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Chinese Quarterly GDP.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저렇게 생겼어요. 몇마다 주기가 있는 거 같나요? 우선은 시즌런트가 있는 거 같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있는 거 같죠? 네. 그럼 몇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대충 봤을 때 그냥 X축이 뭐 연도니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한 세 달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 지금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달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분을 오리진 데이터는 좌측에 있는 거는 네 달마다 이렇게 좀 있는 거고
그러면 차분을 시키면은 그 그럼 레그 4개에 대해서 차분을 시키겠죠. 왜냐면 4달마다 한 번씩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xt-xt-4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생기겠죠. 우측에 있는 거는 세이션이 해 보이나요? 아니면 넌 세이션이 보이나요? 넌 세이션이 같죠. 그럼 여기서 차분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difference of lag 4 그리고 lag 1 이렇게 하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전보다는 이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스테이셔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에이시아 플러스 그리고 에이시아 플러스 그려보니까 물론 레그가 어느 정도 4, 12, 16 그리고 5, 7, 19에 대해서 non-zero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좌측에서는 세이션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느 정도 오토 콜레이션과 그 시즌 콜레이션이 아예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AC 플러스 보면은 4, 12, 16 그리고 5, 7, 19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 경향성을 아예 지워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계열의 콜리션들을 아예 그 차분시키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PSS 검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0.1이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세이션이 하거나 정상성을 만족하거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직접 하시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겠죠 언젠가. 그래서 뭐 파프 때 하겠죠. 제가 시키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르면 된다. 아무래도 이거는 데이터 분석 쪽에 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고요. 그럼 세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가 왜 이렇게 많아? 네, 그 이 좌측 데이터를 좌측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은 트렌드가 뭐가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 이 그 연도마다 그 좀 12개월씩 뭔가 좀 피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트렌드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좀 더 오르고 있죠. 이게 연도가 X축이니까 이게 연도가 오를수록 이 그 Y축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무슨 뜻이냐? 엑스포넨셜하게 인크리스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exponential increase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것을 어디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기 밑에 있는 초록색 선 보이죠? 이게 뭐냐면 standard deviation입니다.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원래 어느 정도 컨셉트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로그를 씌워주면 됩니다. 로그를 씌워주면은 어떻게 되냐?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엑스포넨셜하게 인크리스하는 것도 사라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언 디비에이션을 보시면은 전에는 어느 정도 인크리스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컨스턴트처럼 해보이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그를 엑스포넨셜하게 인크리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에 대한 질문은 로그를 씌워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시즈널리티가 보이죠? 딱 봐도 그냥 12달 12달? 1년에 한 번씩 그냥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그 차분히 시켜주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여지고 이것을 보면은 당연히 섹션이 해 보이죠. 그래서 KPS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은 섹션이 하다 p-value에 의해서도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1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쉽죠? 네. 네, 다음은 Moving Average 모델, MA 모델. 네, 어이, 어이, 질문 폭격기. 네, 질문해 주세요. 효과. 근데 그 뭐 그냥 제 뇌피셜로 답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제 부분은 딱히 없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좌측에 있는 보이는 거 다 같이 좌측에 보이는 게 non 세이션이고 우측에 있는 게 세이션 하잖아요. 저희는 결국에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T에 대한 게 아니죠. 어제 그 이지영 교수님께서 되게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생존 자율 분석은 T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확률 변수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T를? 저희는 T를 확률 변수로 바라보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T에 따라서 변하는 이게 얼만큼이나 잘 변하는지
얘를 여기에 있어서 랜덤니스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랜덤니스가 더 분석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우측에 있는 랜덤니스가 더 분석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정상성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보여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우측을 봤을 때 베리언스를 측정하는 것도 좀 더 쉽겠죠? 혹시 해답이 됐을까요?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슬슬 현타가 올라왔는데, 네. 그,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다음으로 Moving Average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MA 모델의 시계를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진짜 많네요. 근데 다들 MA 모델 뭔지 기억하시나요? MA 모델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와우. 네.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까먹었고요. 솔직히 저도 MA 모델 뭐지 하는데 근데 보니까 Moving Average 모델이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Moving Average 모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설명하겠습니다. MA 모델 of order Q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보통 MAQ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t 현 시점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이값 그리고 이 현 시점에 대한 그 랜덤니스 그리고 이전 시점에 대한 랜덤니스 그리고 뭐 q까지의 그 랜덤니스를 이렇게 다 선형 결합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타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모수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수를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입실론 t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white noise 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계열 XT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면은 그러면은 이, 이 식을 만족을 시켜주는 그 XT 시계열이 MAQ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들어가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얘네들은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MA 모델의 핵심은 뭐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이전 시점들에 대한 랜덤니스를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입시론에 대해서 지금 이전 시점에 대한 입시론들이 다 여기 있죠. 현 시점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에서 back shift operator를 저희가 또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모델링 좌측에 보이는 식과 같이 이렇게 모델링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타라는 게 지금 함수로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뭐냐? 여기 보이시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어떠한 어떤 폴리노미얼 형태죠, 이게. 그렇죠? 맞나요? 네. 동의하시죠,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폴리노미얼 형태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정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어, 미마크에서 제가 좀 배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 뭐냐면, 그 MA 모델과 MA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르고, 그리고 어떠한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계열이 만약에 그 스테이셔너리 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모델도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시계열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시계열이 정상성을 따르는데 근데 그거를 만든 친구가 정상성을 만족을 시키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MA 모델뿐만이 아니라 AR 모델, 아리마 모델, 사리마 모델 뭐 등등 이 모든 모델에다가 이 똑같은 정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MA2 모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 이가 뭐냐 그 2니까 t-2까지 간 거죠. 그러면은 얘를 그 xt를 모델링 시킬 때 이슈는 t 들어가고 뮤를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뮤는 그냥 0이죠. 그래서 뮤는 0이고 이슈는 t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타 1이 0.2고 세타 2가 마이너스 0.3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정상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ACF하고 PACF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ACF에 의하면은 레그 1과 레그 2에는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여기 지금 보면 non-zero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레그 2까지. 근데
그 이후로는 레그 11을 제외를 시키면은 다들 그 어느 정도 그 바운드 안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레그 1하고 2를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 xt고요. y축이 xt-1, t-2, t-3, t-4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죠? 저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T와 XT-1, XT에 대한 콜리레이션, XT와 XT-2에 대한 콜리레이션, XT와 XT-3에 대한 콜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통전 들으신 분들 이거 뭔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 이런 거 그려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 좌측 상단 지금 세컨드 쿼드런트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퍼스트 코릴레이션 볼 수가 있죠. 좀 명확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걸 딱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퍼스트 코릴레이션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있죠. third quadrant 제 3, 4분면인가요? 네, 제 3, 4분면에 있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우측에 있는 양쪽 그림들 보겠습니다. 얘네들 어때요?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없죠? 왜겠어요? MA2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 퍼프티가 그럼 뭐가 있냐? 목이 아프네요. 근데 네, 퍼프티가 뭐가 있느냐? ACF하고 PH의 관련 정의인데요. 그 보통 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근데 좀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레그 H 이전에 레그 H 이전에 이 그 코릴레이션 값이 혹은 pH 값이 non 네거티브 했는데 그 레그 H 이후로는 0일 때 그러면은 이게 ACF 혹은 PH가 그 레그 H에 대해서 컷 오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이게 이 정의에 의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기는 한데 근데 확실하게 제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테일스 오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게 AR2 모델이긴 해요. MA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좌측에 보이시는 바가 테일스 오프를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지만 이 우측에 보이는 건 뭐예요? 컷 오프를 확실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언제? 레그 1 이후. 그래서 MA 모델에 대한 프로퍼티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우선은 평균은 그냥 뮤죠. 네, 평균은 그냥 뮤죠. 왜냐하면 뮤 플러스 입실론 뭐뭐 플러스 입실론 뭐뭐 플러스 입실론 뭐뭐 플러스 입실론인데 입실론의 평균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그냥 뮤만 상수를 남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0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마 0 같은 경우에는 그 감마라는 표현이 뭐냐? 감마가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잖아요. 그 언더스크립트가 t거든요. 그럼 이 t가 감마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비언스일 겁니다. 코비언스 xt, xt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t로 하면 안 되구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k라고 할게요. 감마 k. 여기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적어놓고 제가 네. 감마 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비언스 XT 그리고 X 플러스 T, XT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마 제로는 그럼 뭐겠어요? 그냥 K가 이제 제로니까 코비언스 XT, XT겠죠. 뭐예요? 그게 그냥 분산이죠. 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그냥 적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코비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ACF 값인 코릴레이션 값도 그냥 식을 그냥 적응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코비언스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복수서 뜰때 네, 정확하게 보세요. 보세요. 너무 천천히 보세요. PACF로 넘어가겠습니다. PHCF를 보통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율 워커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phi에 대한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구나. 이 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켰는데 이 로우 값을 구했는데 아까 로우 값 구했는데 나왔었죠. 이 코비런스죠.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갖다 박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5, 2, 1, 5, 2, 2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했을 때 이 5, 2, 2가 그냥 PHF의 두 번째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이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MA 모델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가 Properties of MA 모델이고요. 10분, 20분 빠르게 지금부터 진짜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역성이에요. 가역성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모델이 있다 할게요. xt 첫 번째는 입실론 t 플러스 세타 입실론 t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yt 이코스 입실론 t 플러스 세타 분의 1 곱하기 입실론 t 마이너스 1. 이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모델 1하고 모델 2가. 그럼 이것을 뮤라이즈 시킬게요. 입실론 t를 좌측에 둬. 그럼 이런 식으로 둘 다 이런 식으로 1하고 2를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제너럴라이즈 시킬게요. 입실론 t-1이 뭐예요? x에 대해서 또 표현이 가능하겠죠? xt-1 이코스 입실론 t-1 플러스 세타 곱하기 입실론 t-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리커시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1 혹은 2가 다이버지를 한다. 둘 중에서 하나는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세타가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1을 고르겠죠? 맞나? 네, 1을 고르겠죠. 왜냐면 이 값이 뭐 무한대로 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컨버즈를 하겠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1을 고르고 2를 버리는 상황이다. 근데 2는 그러면은 다이버전 하니까 이런 식의 입실론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나요? 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1만 인버스하게 익스프레스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상태가 인버티블하다. 가역성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을 입실론 t를 이렇게 좌측에 두고 이 xt에 대해서 이렇게 입실론 t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면 가역성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계열 xt가 그 인버티블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코에피션트 이 얘네들을 만족시켜주는 코에피션트가 존재할 텐데 근데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를 지금 무빙 에버리지 모델에 대해서만 다뤘잖아요. 근데 AR 아토릭에서는 모델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주는 MA 모델이 AR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특징 중에서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 당연하게도 모델이 가역성을 만족시켜주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모델에서 뱉어진 시계열이 가역성을 만족을 시키면은 그 모델도 가역성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띄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아까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MA 폴리노미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가 사실은 뭐예요? 그냥 진짜 Z에 대해서 근들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이 근들을 구했을 때 이 그 루트들을 구했을 때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유니서클을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근들이 이 유니서클 바깥에만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이 가역성이 만족을 시킨다라는 띠움이 있습니다. 증명은 당연하게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띠움이 있다.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예시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역성을 만족을 시킨다는 것은 입실론 t를 시계열 xt로부터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입실론 t를 뭐 현재 그리고 과거에 어느 정도의 선형 결합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두 모델이 있죠. A하고 B가 있죠. A하고 B가 있긴 한데 근데 둘 중에서 가역성을 어떤 게 가역성을 만족을 시킬까? 이런 둘 중에서 하나를 만족을 시켜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루트를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얘를 그냥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폴리노미얼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코에피션트들만 이렇게 싹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 1, 마이너스 1 왜냐면 여기 그 Z5의 5승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2, 1, 마이너스 1, 0.6, 마이너스 2, 1 2, 1, 마이너스 1, 0.6,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구하고 루트 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면은 얘는 뭐예요? 다 1보다 적은 숫자가 있죠 여기에는. 반면에 이 얘네들에 대해서 0.2, 0.1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여기다 두고 루트 구했는데 다 뭐예요? 1보다 큰 값들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띄움에 의하면은 이 좌측이 그 유니서클 안에 있는 값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들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이 좌측이 non-invertible 하다. 그리고 우측이 invertible 하다. 이렇게 결론을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띄움을 사용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없죠? 있나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예요? 네. 아, 네, 그렇죠. 사실은 가우시안 가정은 그냥 저희가 편리해서 하는 거고, 뭐 사실은 그냥 그렇죠. 그냥 그 화이트 노이스 자체가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분포. 그래서 뭐 가우시안은 그냥 저희가 편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장난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끝낼게요. 네, 다음은 오토리그레스 모델이에요. AR 모델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은 그 ARP 프로세스를 만족시킨다면은 이 여기 있는 식을 만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MA 모델하고 보시면은 MA 모델에서는 이 X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갔죠? 그 입실론들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서는 X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 모델이랑 MA 모델의 차이가. 그러면은 프로세서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만족을 시켜주는 뭐 당연히도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 시계 XT가 뭐 정상성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만족시킨다면은 ARP 프로세서라 불린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리마크들도 있기는 한데 뭐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있긴 하네. 그 입시론 T 같은 경우는 이 이노베이션 혹은 랜덤 샥 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랜덤ne스를 주는 텀이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깜짝이야.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또 MA 모델과 같이 백시프트 오퍼레이터들로도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여기 세타 t가 뭐 여기 있었는데 어떤 함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var5 이게 그 var5라고 하더라고요. 그 레이텍 적어보니까 아무튼 네 var5 b 그리고 xt가 좌측에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도 이 var5 b 같은 경우에는 함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폴리노미얼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R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AR 모델에 대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R2 모델 중에서 하나의 예시인데요. 뭐 그냥 이 모델이 이렇게 구성을 시켰고 그이 모델에서 튀어나온 시계열 중에서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튀어났어요. 그러면 ACF하고 PHF 플러스 그렸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죠? 여기서 AC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tails off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PHF는 뭐예요? cut off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2에 대해서.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특징이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lag 11 플러스 그려볼게요. YT 죄송합니다. XT이긴 한데 근데 XT 그리고 XT 플러스 11 이것을 이렇게 콜레이션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뒀는데 콜레이션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콜레이션이 그 T에 대해서도 뭐 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 뭐냐 여기서 예시는 그 코에피션트들이 있잖아요. XT들 앞에 이 코에피션트 값들에 따라서 AR 모델의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안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냐? 백시프 오퍼레이터를 활용시켜서 B에 대해서 구하면은 스테이셔너리한지 아니면 non 스테이셔너리한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 그 뭐라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덜빈 레빈슨 리커션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코에피션트를 효율적으로 좀 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코에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특징들에 대해서 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 딱 끝낼 수 있을 20분? 네,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RP 모델이 사실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선형 회귀 모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왜요? 그냥 뭐 XT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XT만 상 그리고 코에피션트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그러니까 랜덤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입시는 T. 그러니까 그 현재를 과거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뭐 다른 말로 이용을 하자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냐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뭐 조건부 기대값을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입시론 t에 대해서는 기대값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0이죠. 근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그냥 상수니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기대값은.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랜덤니스가 뭐가 있을까요? AR 모델에서 이슈는 t밖에 없죠. 그럼 이슈는 t의 분산이 뭐예요? 이슈,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띡 하고 나온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냐? 그냥 그 이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얘도 시간 관계상 그냥 넘길게요. 어, 참고로 아닙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PHP 값도 보면은 네, 이게 좀 중요한 거를 하나 놓쳤네요. 그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PACF에서 좀 컷오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이 대신에 그 ACF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테일스 바운 뭐그 정도 그런 그 프로퍼티가 있고 반면에 MA 모델에 대해서는 ACF에서 어느 정도 컷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ACF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테일스 오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다들 CDR 분석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것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얘도 그냥 넘길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한 장을 다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어, 네, 얘도 넘길게요. 왜냐면 얘를 알아야지 얘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Stationary and Causality of AR 모델절에 왔는데 우선은 커설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많이 봤었죠. 어디에서 봤었냐? 특별 세션에서 많이 봤었죠.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떠한 그 시계열이 코어설하다라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해당 그 코에피션트이 뭐 그 이런 식으로 그 phi j로 이런 식으로 psi j로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된다면은 무한대로 서메이션 시켰는데 뭐 절대값이 더한 것이 뭐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해당 시계열을 코어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이 정의 같은 경우에도 모델이 코스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생성한 시계열도 코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모델이 코스하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여기 아래에 적긴 했어요. 뭐냐? 뭐 시계를 커스하다면은 현재 값이 과거의 white noise storms들에 대해서 오 마이 갓 잠시만요. 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어디까지 죠 네. 그 시계를 커서하다면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현재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입시는 t 값들을 통해서 이 그 현재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 미래 시점들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럼 어디에 유용하겠어요? 왜 이 특징이 중요할까? forecasting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과거의 값들만을 통해서 현재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네, 다음은 커서리티 theorem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뭐 그러면은 AR 모델이 뭐 커설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냐를 알기 위한 theorem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얘 같은 경우에도 ARP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저희가 ARP 그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Z의 핏은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루트들이 뭐 똑같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유니서클 바깥에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해당 프로세스는 커스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만족한다면은 그냥 커스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왜 이런 커스럴이라는 단어를 붙였느냐? 결국에는 커스럴하다는 것은 뭐 저희 많이 배웠지만
A에서 갔다가 B에서 갔다가 C에서 갔다가 뭐 이런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면은 미래 값들이 현재 값에 영향 안 끼치니까 어느 정도의 대그 형태로 past 다음에 present 다음에 future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좀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 중에서 어떤 게 커스럴까를 살폈을 때 차이가 이뿔 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뒀고요. 둘 중에서 어느 게 커스럴까 이렇게 봤을 때 식을 구했어요. 폴리면 딱딱 이렇게 구했고 얘네들에 대해서 루트를 구했어요. 얘 보니까 얘 1이네. 얘 보니까 얘 1 이상인 값들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저희가 그 1 이상이어야지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1 초과이어야지 그래야지 코스를 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측이 코스하고 좌측이 코스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하지 않다면은 당연히도 그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그 시계열도 그려봤는데 좌측이 아까 코스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도 non 스테이셔너리하게 나오고 우측이 코스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스테이셔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슬라이드밖에 안 남았어요. 좀만 버티세요. 그 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정의라고 적어였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오토게스 Moving Average 모델입니다. 이 같은 건 뭐냐? 아르마 모델이에요. 그냥 제가 AR하고 배웠고 MA도 배웠잖아요. 이 AR하고 MA를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아르마 모델이라고 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XT에 대한 모델을 보면은 XT-1 값들로 뭐 XT-K 값들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슈전 T-K 값들로도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르마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면은 아르마 P, Q 파라미터가 두 개겠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리고 얘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백식 오퍼레이터로도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함수가 양쪽에 있죠. 폴리노미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르마 모델에 대한 예시를 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x t-k가 t-2까지 있고 이슈는 t-2까지 있고 그래서 아르마 2,2죠. 그래서 얘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나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A샵과 PH를 봤는데 뭐 전혀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아르마 모델의 특징입니다. 네. 어, 어느 정도 PHF하고 ACF 둘 다 K가 3 이상일 때 좀 테일스 업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시계열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딱히 뭐 ACF하고 PHF를 통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그런 결론을 들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스는 뭐가 있느냐? 뭐 이thereum이 있기는 한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네, 우선 첫 번째는 아르마 프로세스가 만약에 정상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R 부분이 정상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아르마 모델이 가역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MA 부분이 가역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아르마 모델이 코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R 부분이 코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ACF하고 PHF를 통해서 뭐 특징들이 뭐가 있냐? MAAR 아르마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컷오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MA하고 AR 특징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아르마 모델 통해서는 둘 다 테일스업 하니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네. 그, 네, 그래서 서머리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첫 장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서 어떤 특징들이 중요한지, 로스비, 스테이셔너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시계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의들 뭐가 있는지, 화이트 노이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두 번째로 exploratory time series data analysis.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계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ACF, PHF 뭐 이런 것들도 봤고, 화이트 노이즈 테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세 번째는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모델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모델링 해보자.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을까? 기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MAAR, 알마 이런 식으로 설명가 마무리됐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그 miscellaneous 부분,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4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르마랑 아리마 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저희가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 열면은 그 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콜랩에서 이렇게 작동을 시킨 건데 CPU로 연결을 시켜도 얘네들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뭐 딱히 GPU에 연결시킬 필요 없이 그냥 돌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재를 읽다 보면은 교재가 이렇게 피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 있죠. 파이 TSA 아르마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GitHub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GitHub 링크를 따라가서 이게 .py로 끝나는 부분 있죠. 얘네들이 보통 파이썬 파일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교재에도 코드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코딩을 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네, 너무 늦게 봤어요. 그래서 네, 좀 코드도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